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에서 일하는 김범서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0명 정도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본 적은 있는데 오늘은 250명 정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50명 차이가 굉장히 저를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이 자리를 찾아주셨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과연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제도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은행 입행한 다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냐 또는 아니면 예금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이 부서에서 통화정책국에 근무하면서 대출 및 예금 제도를 담당하면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너무 맥에 빠질 것 같아서요. 강의 중간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중앙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제도란 어떤 것이고 왜 운영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제도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통화신용정책수단으로서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제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한국은행이 또는 중앙은행이 대출 및 예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TV에도 중앙은행 총재들이 많이 출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 중앙은행들이 대출 제도를 통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 그리고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제도 그리고 한국은행이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출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금융중개지원 대출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대출 제도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은 2시간 정도인데요. 중간에 한번 쉴지 아니면은 쭉 이어서 하다가 마지막에 질문을 받을지는 한번 여러분들의 그 상태를 보고 제가 이따가 한번 결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강의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없으면 별도로 하지 않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따로 받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이 많이 TV에 나오는데 통화신용정책이라는 것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크게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하는 것은 시중의 통화량 및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가진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은행에 본관에 방문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 본관에 오시면 입구 로비에 물가 안정이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목표가 하나가 금융 안정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중앙은행들이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금융 안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도입하고 실행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TV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됐을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수단이 공개시장 운영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단기 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국채 등을 매매해서 자금의 양과 금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기원은 1983년도에 영란은행이
콘솔 영국채라는 것을 시중에 매각을 했었거든요. 금융기관을 상대로. 그랬더니 그 당시에 영국 경제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무역 흑자 이렇게 해서 돈이 시중에 넘쳐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채를 매각을 했더니 저희 그 공채를 대가로 금융기관에 공채를 제공하고 그걸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그 과정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줄고 이것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단기 시장이나 국공채 시장에서 매매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는 많은 중앙은행들이 공개 시장 운영을 주요한 통화 정책 수단으로 삼았는데요. 1900년대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 영란은행하고 독일 제국은행이 그 당시에 전쟁이 나면 정부에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 전쟁할 무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자도 조달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조달할 필요성이 생기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그때는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인수했습니다.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20세기에는 주요 수단으로 부각됐고요. 1913년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연방준비은행이 1913년도에 법을 최초로 만들면서 그때 정식적으로 창립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연준법에 이 공개 시장 운영을 주요한 수단으로 못 박아서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 금리도 조절할 수 있고 또는 장기 금리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기 금리를 조절하는 수단은 RP 매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환매 조건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살 때는 언제까지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RP 7일물 이렇게 하면 7일 동안의 단기 금리가 조절될 수 있고요. 또는 직접적으로 국공채를 장기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장기 금리가 영향을 받겠죠. 그런 이제 공개 시장 운영은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 준비 제도는 어떤 거냐? 여기 써 있지만 금융기관의 부채의 일정 비율 해당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여 기조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한다. 이런 건데 지급 준비 제도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전공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금융기관들은 예금을 받잖아요. 그것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채거든요. 그 부채를 받아서 자금을 운용해야지 은행들도 돈을 벌고 수익이 낼 텐데 은행으로서는 그 부채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수익이 높은 자산에 운용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유동성이 낮은 상품들은 대부분 금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고객들이 내 돈을 갑자기 위기감을 느껴서 빨리 돌려달라 은행에다가 요구했을 때 당장에 그 운영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그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빨리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예금 인출 요구가 있으면 은행들은 금융시장에서 차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 가진 자산을 처분할 수 없을 때는 그러다 보면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은행이 예금 등 부채를 받은 것들의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중앙은행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중앙은행에다 예치해 놓으면 고객들의 인출 요구가 났을 때도 다시 그것들을 활용해서 인출 요구에 대응하고 지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승수효과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승수효과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승수효과를 곱한 것만큼, 본원통화의 승수효과를 곱한 것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창출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셨을 텐데, 지급준비제도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수단인데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여수신 제도입니다. 금융기관들의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대출하거나 예금을 받아서 신용 공급 규모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직접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이라는 매개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대출과 예금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중앙은행의 여수신 제도입니다. 중앙은행의 여수신 제도가 어떻게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표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중앙은행 여수신 제도는 여러 가지 파급 경로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을 하면 금리 경로, 자산 가격 경로, 환율 경로, 기대 경로, 신용 경로, 위험 선호 경로 등을 통해서 총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서 GDP나 실물 생산 GDP나 인플레이션,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경제학 전공이 아닌 분들은 또 생소하기도 하고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기준금리를 한번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단기 시장금리와 장기 시장금리, 그 다음에 은행들이 여수신을 할 때 취급하는 금리도 이렇게 따라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비를 더 하겠죠. 예금을 맡기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소비라는 것이 더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도 투자를 더 하게 됩니다. 조달금리가 싸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더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실물 생산은 또 증가하고 인플레이션도 물가도 오르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경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신용 경로는 직접적으로 아까 여수신 제도들을 통해서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것이 민간에 다시 풀려가지고요. 대출 가용량이나 담보 가치가 변동되면서 총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수신 제도는 통화신용 정책이 다 이 경로들을 다 변동시킬 수 있는데, 특히 여수신 제도는 신용 경로나 금리 경로 등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여수신 제도의 기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유동성 공급입니다. 금융기관에다가 중앙은행이 대출을 하면 그 대출했던 돈이 민간에게서 풀리면서 유동성이 늘어나거든요. 과거에 중앙은행의 초창기 때는 상업어흠 재할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은행에 자금을 주요하게 공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업어음이라는 건 어떤 진성어음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거냐면 민간에서 실물 거래를 해요. 물건을 파거나 살 때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어음을 돈 대신에 제공을 하고요. 언제까지 내가 이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 하면은 그 어음을 인수한 사람은 다시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이 어음을 담보로 아니면 이 어음을 담보로 해서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은행은 상업 어음을 할인해 주거든요. 그걸 할인이라고 하는데 어음을 담보로 고객들한테 돈을 주고 또 금융기관도 자기도 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다시 그 어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어음을 담보로 돈을 달라, 이렇게 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할인을 2번 한다고 그래서 재할인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은행에게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공급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은행도 그랬고,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1914년도에 연방준비은행이 창설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방준비은행도 최초에는 상업어음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공급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제도가 조금씩 변경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융위기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이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FRB 총재나 ECB 총재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유는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과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었거든요. 이 최종 대부자 기능은 어떤 거냐? 금융기관이 일시적 자금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 필요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금융 불안의 확산을 차단한다. 그런 당시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아무도 그 큰 금융기관이 망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때 그 사태를 그냥 방치하면 금융 시스템이 급격히 붕괴되고 갑자기 이제 은행이 한 군데 망하게 되는 거나 큰 금융기관이 망하게 되면 연달아서 연쇄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고객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금융회사가 불안하다 그러면 내 돈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당장 은행에 달려가게 되고 갑자기 그렇게 예금 인출 요구가 생기면 시중의 유동성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건전했던 금융기관까지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그런 사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들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면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들을 지원을 했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시장 금리의 변동성을 제한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대기성 여수신 제도라고 하는 대출 및 예금 제도에서 그 금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중의 시장 금리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급결제 원활화에 기여하는데 일중 당좌 대출 제도라고 하루 중에 부족한 자금을 제한 없이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결제 부족 자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여수신 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여수신 제도가 바뀌었는지 이런 논리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도를 여러분들이 담당을 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한국은행 여수신 제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 이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논리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는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이전은 한국은 경제 고도 성장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급격하게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급격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돈만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하고 싶고 기업을 하고 싶고 이랬던 때거든요. 한국의 상황은 만성적인 자금 부족의 초과 수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서는 또 정부로서는 그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이제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특적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창구로 여신제도를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어떻게 했냐, 은행이 전략사업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산업, 예를 들면 수출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산업에 먼저 자금을 지원하면 한국은행이 그 자금 중에 일부를 30에서 60% 정도를 은행에 금리를 좀 시중보다 싸게 해서 대출해 줌으로써 금융기관들이 그 필요한 기업들이 자금을 부족함 없이 이렇게 조달할 수 있게 지원을 했고요. 90년대 들어서는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발전을 해서요. 대출 제도도 가도기 상태에 가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정책금융이라는 거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도 뭐 보면은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갑자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 수요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중앙은행과 뭐 정부가 이렇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90년대 들어서는 조금 그때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금리 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자금의 조달 창구가 꼭 중앙은행이 될 필요는 없고 정부가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수익이 높은 곳을 쫓아서 자본은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장성이 밝고 그 다음에 전망이 좋기 때문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90년대 이렇게 수동적인 방식으로 은행이 일단 자금을 지원하면 무조건 한국은행이 대출하신 방식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봤더니 나타나는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냐? 일단 제한이 없었거든요. 전략사업이라는 걸 일단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다 자금을 지원하면 무조건 한국은행이 일정 비율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어떤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항상 많이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많이 취급하고 한국은행도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통화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 가치가 낮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됐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너무 장기간 낮은 수준에서 고정됐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돈의 기회비용이 금리거든요. 그 금리가 낮은 상태로 지속됐고,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마냥 풀 수만은 없었습니다. 마냥 풀기만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어느 정도 흡수하기 위해서 통한증권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이 증권을 발행하잖아요. 통한증권을 발행하는데, 통한증권을 발행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야 됐는데 통한증권도 너무 많이 발행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대에 맞게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원리에 의한 간접적인 통화 방식의 정착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정책금융을 축소 정비하고, 정책금융은 사실은 중앙은행이 역할을 하긴 했지만 초창기에는 사실은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네이버 사전도 좀 찾아보고 이랬는데요. 정부가 국가 정책상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배분해 주는 제도. 정책금융은 사실 초창기에는 중앙은행이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런 역할들은 대부분 정부가 맡거든요.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그래서 정책금융을 축소 정비하고 통화조절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때 1994년 3월에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게 총액 한도 대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총액 한도, 총액을 정해놨다는 뜻이거든요. 한국은행이 시중에 금융기관에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운용을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한국은행이 차입 한도를, 대출 한도를
설정을 하고 나니 이제 주도적 입장에서 대출 규모와 대상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헌진재진 대출 제도가 대부분 도입됩니다. 한국은행이 2000년대 이후에 도입한 제도들은 대부분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일중 당좌 대출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이거는 일중 금융기관들이 무수한 금융거래를 하거든요. 하루에도 뭐 수십 건, 수백 건 이런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돈을 얼마가 들어올지 나갈지를 시시각각 그날 하루는 정해져 있지만 언제 돈이 들어오고 나갈지는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거래하기가 힘든데 일중 당좌 대출 제도를 통해서 하루에 부족한 결제 자금을 그날에 잠깐 부족한 결제 자금은 한국은행이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런 대출 제도를 도입했고요. 자금 조정 예금 및 대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08년에. 그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총액 한도 대출 제도, 90년대에 가장 중요하게 도입했던 총액 한도 대출을 금융중개 지원 대출로 개편하면서 과거의 모습보다도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대출 제도를 운용을 하게 됐고요. 2017년도에는 2013년도에 도입한 금융중개 대출 제도를, 지원 대출 제도를 조금 더 경제 상황에 맞게 또 바꿨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개인들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예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대출과 예금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대상이 임의로 막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의 이제 설립 목적과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규정한 한국은행법에 이 대상과 이렇게 운용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법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통해서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당하게 국회는 또 국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결국 저희가 할 수 있게 허용된 범위는 대출은 은행, 대출 취급 가능하고요. 예금도 취급 가능합니다. 혹시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니면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은행법이라고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이런 규정이 있고요.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게 한국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그 세금 수입 또는 조세 수입 또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혹시 계실까요? 제가 그거를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유하게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출해 줄 수 없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대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 정부가 한국은행에 대출을 무한정 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또 기조적으로 이거를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도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매년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요. 한국은행은 또 다시 매년 정부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와 그 다음에 대출 조건 등을 정해서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가 자금을 운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수급상에 문제가 있을 때만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된다는 뜻이고요. 이거 두 번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대출이 안 되고요. 예금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제도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알려고 오신 분들이 있을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영리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대출이 취급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 및 예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표에 있는 것들이 개요거든요. 일중 당좌 대출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지급결제 부족 자금이 부족했을 때 대출해 주는 거고요. 이제 금리는 조건은 어떻게 되냐? 3년물 국고채 수익률 빼기 콜금률, 무담보 이길물 콜금리인데요. 지금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이 한 2.2% 정도 되고 콜금리가 한 1.5% 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 0.6에서 7% 정도의 일중 당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금은 하루 중에 업무 마감 시간까지는 뭐 이렇게 제한 없이 쓸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날 경우에는 쓸 수 없다. 당일 업무 마감 시간까지만 사용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금 조정 및 대출 및 예금인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하 1조폭의 금리 수준에서 차입 또는 예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기 시장금리의 변동폭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아니면 또는 한국은행에 예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자금조정 대출 및 예금을 통해서 한국은행에 이렇게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냐?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요. 플러스인 게 금리가 일단 빌려 쓰는 게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빌렸을 때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니까 빌렸을 때는 2.5%.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 예금을 예치했을 때는 0.5%. 1.5 빼기 1%에서 0.5%가 되겠습니다. 지금 2.5% 만기가 1일인데 자금 조정 대출 금리가 2.5%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감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하루 빌려 쓰는데 연 2.5%의 이율이다. 이러면 사실은 싼 건 아니거든요. 금리가.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이거는 그리고 또 예치했을 때는 0.5%밖에 안 돼서 금리 수준이 이렇게 좀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자금 수급에 가부족이 생겼을 때만 이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한국은행이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기능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융중개지원 대출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떼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도가 이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쓰는 건데 뭐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지 않고 운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사실은 아까 한국은행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90년대 이전에 그런 무작정 자금을 공급하던 그런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도를 정해놓고 목적과 범위를 분명하게 제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거는 조금 더 싼 편인데요. 조건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0.5에서 0.75%고 만기는 최대 1개월 만기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위기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데요. 이게 특별대출이라는 건데 중앙은행이 금융의 최후의 보루로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금융기관 사이에서 대출을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융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출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이거는 한도와 금리 만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걸 미리 정해놨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사람이 약간 방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리고 이걸 일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보아가면서 가장 좋은 한도와 필요한 한도와 금리 만기를 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궁금하신 게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으면은 바로 일중 당좌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예금과 대출 제도가 있었는데 그 이름만큼이나 그 목적도 또 기능도 다르거든요. 일중 당좌 대출은 그냥 이름에서 느낌이 있는데 일중 그날 하루고 당좌 대출이라고 해서 당좌 대출이라고 하면 이제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예금 계좌를 말하는데 당좌 대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 중에 금융기관이 당좌예금 계좌에 예티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 또는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제공한 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에는 담보만 충분히 한국은행에 제공되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계속 그날 하루 동안은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담보 범위라는 거는 이게 중요한데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앙은행은 국민들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상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중앙은행이 부실화되면 정말 안 되거든요. 중앙은행은 건전하게 운영돼야 되고 그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또 자산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뭐 이렇게 돈을 막 무한정 공급했을 때 과거에 뭐 사례도 있듯이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그리고 그것도 총수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여러 역사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이렇게 기능과 목적이 수립됐거든요. 그래서 대출도 안전하게 일단은 금융기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지만 중앙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실을 입으면 안 되거든요. 중앙은행은. 그래서 담보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담보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지급결제 시스템을 한국은행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등을 통해서 지급 요청이 있을 때 은행들은 이제 고객들이 자금 이체를 은행들한테 요청을 하면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 시스템 내에서 결제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잠깐 자금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날 금융기관들이 하루 동안은 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갈지는 파악은 하고 있지만 몇 시에 고객이 인출할지, 몇 시에 또 입금할지, 또 언제 이체를 요청할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은 충분히 계획은 세우지만 뭐 1분 1초로 나눠서 보면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결제 시스템 내에서 부족한 자금을 그날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일중당좌 대출의 만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에서도 있지만 일중입니다. 그날 하루. 그래서 마음껏 쓸 수 있지만 자금 이체 종료 시각까지. 그 시각은 5시 55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금융기관들이 고객들과 거래하는 시간은 아마 뭐 그보다 이른 시간일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결제 정산을 하고 나면 17시 50분까지 자금을 이거를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을 못했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자금 조정 대출 및 예금 제도가 있거든요. 금융기관들이 혹시나 이렇게 하루에 결제 자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서 운용을 하겠지만 간혹 하루 동안
운용하는 자금을 조금 미스매치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금 조정 대출과 예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중 당좌 대출을 만약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한국은행에 자금 조정 대출을 신청을 하면 하루 동안, 아까는 일중이었지만 그날이었지만 이거는 하루 동안 그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기는 하루인데 최장 연장을 해서 30일, 한 달까지는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자금 수급에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과 여유자금을 금액 획수 등의 구애 없이 차입 및 예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8년 3월에 도입을 했고요. 자금 조정 예금 및 대출의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에서 대출해 줄 때는 지금 1.5에서 플러스 1%를 가산하고요. 예금할 때는 1.5 빼기 1에서 0.5 지금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가 1% 미만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금 조정 예금 금리가 예금했는데 금리가 마이너스인 건 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는 0%고요. 그 다음에 1% 미만일 때는 기준금리 곱하기 2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1% 미만일 때는 2배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혹시 궁금하시면은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운영했을 때 금리를 기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로 운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이게 이제 중앙은행과의 거래에서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하 알적폭의 금리 수준을 정해놓으면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의 거래에서 쓰이는 금리 수준이 금융기관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민간과 거래할 때. 그래서 이 금리 수준에서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 흡수하여 단기 시장금리, 이길물 금리의 상한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금리를 벗어나게 됐을 때는 이렇게 차익거래 유인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자기들 금융기관들에게 불리하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장금리, 단기 시장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금 조정 대출 및 예금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림으로 쭉 보시면은 알겠지만 자금 조정 예금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적수인데요. 적수라고 하는 거는 그날의 합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평잔과 말잔 이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그날에 하루 동안에 1억, 그 다음 날도 2억 있었다. 그리고 1억 원씩 30일이 있었다. 그럼 한 달에 영업일이 30일이라고 그러면 그 자금 조정 예금의 적수는 30억이 되는 건데요. 이런 좀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참고하시고, 자금 조정 예금은 쭉 가끔 이렇게 조금 미스매치가 발생해서 하루 동안에 특별히 자금을 운용할 곳은 없고, 그러자니 운용을 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0%잖아요. 0.5%라도 한국은행에 맡기면 0.5%의 수익이라도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경우를 보실 수 있고, 자금 조정 대출은 근데 보시면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가끔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 자금 조정 대출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2.5%를 주고 한국은행에 하루 동안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금리가 싼 편이 아닌데 한국은행한테 빌리는 사정은 좀 어떤 사정일까요? 좀 자금을 좀 잘 운영을 못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리지 않는 이유는, 많이 쓰지 않는 이유는 콜시장에서 한국은행에 빌려주는 금리보다 훨씬 싸게 차입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한국은행은 2.5%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준금리 하에서
자금조정 대출 금리가 2.5%인데 지금 콜 시장에서 금리가 한 1.5% 정도예요. 그래서 콜 시장에서 갑자기 발생했는데 이걸 빌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빌리는 거니까 더 낮은 금리로 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도 비싸게 금리를 주고서 대출해야 되냐. 대출했을 때는 이렇게 소문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저 은행이 자금 조달 능력이 지금 없다. 큰일 났다. 막 그런 소문이 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경계해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요. 그런 아까 지금 제가 말했던 자금 조달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낙인 찍힐 수 있는 효과를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이걸 대출해 줬을 때 어떤 은행에다 대출해 줬는지는 알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는 금융기관의 예금의 종류인데요.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시면 뭐 예금하러 왔습니다 하면 어떤 예금하실 건가요? 뭐 물어보잖아요. 용도가 뭐냐고 하면서 그거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주시듯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관련해서 예금도 한국은행 예금도 여러 가지 목적의 예금들이 있습니다. 당좌 예금은 지급준비금 아까 지급준비제도를 설명드렸잖아요. 금융기관들이 부채 그러니까 대출을 예금을 받았을 때는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당좌 예금에 지급준비금 또는 지급결제자금 등을 당좌 예금에다가 이렇게 예치해 놓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조정 예금은 일시적으로 돈이 남을 때 하루 만기로 예금을 예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자금조정 예금이라는 다른 별도의 계좌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조금 다른 건데 한국은행이 그 금융기관들을 위한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은 아니지만 금융기관들끼리 필요한 용도에 의해서 지급결제를 위해서 결제 전용 요금이라는 예금 계좌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인데요. 이 부분이 영리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은 금융위기라든지 급격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어떤 얘기냐면 은행으로부터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싶은데 차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런 장애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그럴 때 그런 조건인 거고요. 그럴 때는 한국은행은 그럴 때는 이제 한은법 80조에 의해서 현재 한국은행은 금통위원이 7분이 계시잖아요. 과반수 이상인 4명이 찬성을 해야지 대출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영리기업에까지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상황은 굉장히 예외적이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따를 때는 그 절차적으로도 이게 적합한지를 따져볼 수 있게 이렇게 엄격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특별 대출을 그러니까 이제 취급한 사례에 대해서 주로 이제 긴급 대출 이렇게 특별 대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특별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97년도에 아시아 외환위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상황 때 종금사가 업무가 정지되고 거의 이제 시장이 콜시장이라고는 단국 금융시장이 완전 경색돼서
홀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증권사나 종금사 대상으로 대출을 하는 2조 원 정도를 대출을 허용한 사례가 있고요. 결정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2000 금융위기 직후에 은행 자기자본 확충, 그 다음에 민간 신용 경색 완화를 목적으로 은행 자본 확충 펀드라는 것을 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2014년과 2015년에는 그 회사채 시장에 그 위험이 있어서 이제 그런 대출을 결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출 제도 중에 좀 특별한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금융지원 대출의 한도 및 금리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지원 대출 제도라는 것의 한도가 쭉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반대로 금리는 좀 쭉 떨어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한국은행이 금융지원 중개지원 대출 제도를 많이 취급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림을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금융중개지원 대출 제도는 어떤 것이냐면, 한국은행이 미리 어떤 용도와 목적에 맞는 것들을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중소기업이 그 해당되는 중소기업에다가 대출을 취급하면요, 그 취급한 실적을 가지고 한국은행에 대출을 요청하면 금융기관에, 은행에 25조 원 한도 내에서 0.5에서 0.75%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제목에서도 있지만 금융이 들어가고요. 금융이 중개하는 기능이 들어가고, 그 금융 중개를 통해서 중소기업 등 좀 이렇게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부 프로그램은 5개 가지고 있고요. 금리는 0.5에서 0.75%고, 만기는 1개월인데 1개월마다 이 한도 내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그 한도를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은행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금리 감면의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은행들의 싼 금리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서 이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지금 프로그램이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프로그램별로 한도와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무역금융지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한도가 1.5조 원이고요. 금리는 0.5%. 금리는 대부분 0.5%인데 0.75%인 경우가 간혹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0.5조 원의 한도가 있고, 신성장 일자리 지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6조 원,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에 11조 원, 지방 중소기업 5.9조 원, 다 더하게 되면 24.9조 원이 나오는데, 0.1조 원은 한도 유보분이라고 해서 혹시나 필요한 부분에 배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도를 유보하고 있는 분입니다. 1,0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이율인데, 이제 금통위가 만든 규정에 의해서 금리는 0.5에서 0.75%로 정해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이제 한국이 잘 아시다시피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수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많고,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가진 수출 신용장, 수출 계약서, 내국 신용장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해 주고요. 그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 이런 조건에 맞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1.5조 원을 최대 한도에서 1.5조 원 내에서 그 자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그 영세 자영업자들이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신용 등급이 낮은 그 자영업자들이 높은 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뭐 30%에 넘는 금리 부담을 가지고 그 대출을 받고 있다. 이런 건 개선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이라는 대출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 뭐 제1금융권은 금리를 뭐 30%까지 대출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았다는 의미는 신용등급이 제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 받기에 조금 어려운 분들이어서 제2금융권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고금리 대출을 은행에서 취급하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은행에서 취급을 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0.5%의 금리로 5천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성장 일자리는 뭐 요즘엔 신성장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별히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거나 그 기술을 가지고서 새로운 좀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창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창업 후 7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한데 지원이 가능한데 뭐 이렇게 기술형 창업기업이라든지 일반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서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고 나면 이것도 한국은행이 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은행에 간접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작년 9월에 2017년 9월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 대출 제도를 개편을 했거든요. 그때 개편했을 때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으로 신설이 된 것인데 그동안에 없던 좀 진보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거냐면 중소기업의 신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반적인 금융경제 사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1조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배정액이 6.7조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경제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그 한국은행 대출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이제 보완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방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특별히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 확대, 금리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서 좀 이런 한도를 구분해서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도는 5.9조 원이고 금리는 0.75%입니다. 보시면 제가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다 목표 좀 약간 이제 어떤 부분에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를 특별히 예전에는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무작정 어음 재할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상업어음 재할인 같은 경우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완전히 수동적으로 대출을 해줬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자금 조달 여건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은 조금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대출을 좀 유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이 한국판 양적 완화이냐?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에 포함됩니다. 그 과거에 한국은행이 운영했던 대출 제도를 조금 더 좀 진일보하고 좀 목적을 좀 분명히 해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 많이 도입됐거든요. 다른 금융은행들의 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FRB 총재였던 버냉키가 그 이제 양적 완화를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은행 ECB 이런 여러 주요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도입했었거든요.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한국 그 중앙은행의 주요 통화정책 수단은 공개시장 운영, 그 다음에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좀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이 목적과 이렇게 활용하는 기능이라든지가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 상식을 조금 벗어서 좀 과거에 쓰지 않던 방법으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서 과거에 쓰던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행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경제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장기금리 수준도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었는데요. 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은 예를 들면은 어떤 거랬냐면은 국채를 갖다가 매입을 했는데, 과거 중앙은행은 주로 국채를 매입을 하더라도 공개시장 운영을 할 때 단기 유동성과 금리를 조절하기 위해서 RP 매매라고 해서 환매조건부 매매를 했거든요. 살 때 기한을 정해놓고 샀다가 다시 되돌려주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때는 그냥 장기 금리가 너무 이제 낮으니까 장기 채권을 목표로 하는 금리 수준까지 사는 거예요. 무작정 양을 정해놓지 않고.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불렀는데,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소비나 투자의 의사결정이, 민간의 결정이 사실은 단기 금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 금리에 많이 의존했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 모기지가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주택을 사더라도 모기지를 끼고 이렇게 집을 사는데 30년 상한인데 금리가 중요하지, 당장에 하루짜리 빌려 쓰는 금리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소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장기 금리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든지, 그리고 그전엔 하지 않았었는데 특별히 위험한 금융시장 부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CP, 회사채, ABS 등을 과거에는 하지 않던 방식으로 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 특별대출도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도 최종 차입자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성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만기도 이렇게 단기로만 운영하던 걸 대출을 하루짜리, 한 달짜리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만기도 조금 늘리고, 담보도 과거에는 굉장히 안전했다고 생각되는 국공채, 안전자산에 대해서만 담보를 허용을 했었는데 담보 범위도 은행채로 확대한다든지 ABS, MBS 이런 것까지 확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중앙은행들이 많이 쓰지 않았던 그런 수단들을 많이 도입했는데, 그걸 바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위기가 거의 끝나가고 중앙은행들이 정상화 과정을, 신용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미국 연준에서도 지금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리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ECB 총재가 나와서 언제까지 양적 완화 한도를 뭐 어느 정도로 줄이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뉴스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는 단계여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금융위기 때 도입했었지만 이제는 정상화하는 단계가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은행의 금융지원 쟁개 대출은 이런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과거에 했던 제도를 조금 더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지원 대출과 비슷한 외국 중앙은행의 대출 촉진 제도를 보면요, 금융위기 때 ECB는 TLTRO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한 은행 대출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은행이 담보를 제공을 하면 ECB가 대출을 실행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와 BOJ, 일본은행도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민간 부분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좀 특징이 어떤 거냐, 성장 분야 산업 민간 자금 수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금리 조건도 조금 대출도 약간 장기로 취급한다든지, 그리고 대출 조건도 완화적인 형태로 해서 민간의 금융 지원이 촉진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운용을 했습니다. 지금 ECB와 BOE는 영란은행은 종료를 한 상태고요. BOJ는 아직까지도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징계지원대출의 정책 효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효과가 있냐.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자금 가용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대출이 조금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금리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리를 저희가 정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은행들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지원함으로써 은행들도 보다 조금 저렴한 금리, 좀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한테 대출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고요. 그래서 대출금리 인하의 효과도 있고, 은행들도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에 대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거래하는 은행 수도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책 효과라는 논문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도 저희가 한번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수혜받고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도 조금 효과를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 가용성이 조금 확대가 됐고요. 이자 비용은 또 조달하는 금리가 싸지니까 감소가 됐고, 신규 투자 및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함으로써 경영활동에도 좀 개선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